안녕하십니까. 비욘디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공나영입니다. 오늘 비욘디 라이브 푸드 파헤치기에서는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울증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우울한 감정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울한 감정이 좋아지지가 않고 지속적으로 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의 기분 변화로 보기보다는 우울증, 즉 우울장애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울한 기분의 저하가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의욕이나 인지의 변화가 동반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지속적이고 심해서 개인의 어떤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인 활동들, 직업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 상태가 바로 우울증의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울증이 얼마나 흔한가 우리나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은 소개를 드리면요. 202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증 중에서도 주요 우울증과 기분 부전 장애라고 하는 병을 진단받으신 분들을 1년 동안 확인해 봤을 때 남성은 한 1.1% 정도, 여성은 한 2%대가 나와서 여성이 남성보다는 한 2배 정도 조금 많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라던가 혹은 여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인 스트레스에 조금은 대처 능력들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요인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남성분들은 또 비교적 자발적으로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좀 적고 대신에 음주 같은 다른 물질 어떤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조금 여성보다는 적게 보호가 된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이라도 이런 주요 우울장애에 이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율들을 보자면 남자는 5에서 10%, 여자는 10에서 25% 정도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제 아래의 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전과 후로 OECD에 해당되는 나라들에서의 어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적으로 우울증이 있는지를 척도 검사를 해서 임상적 우울증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한 그런 어떤 결과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대상자들이 자신의 어떤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었었고요. 그 비율이 대략 한 36.8%, 거의 100명 중에 36명 정도가 임상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에다 해당되는 정도의 이런 우울한 기분들을 보고하는 그런 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간 우울증으로 진료받고 있는 환자들의 어떤 수를 집계를 해보았는데요. 2018년경에만 해도 한 75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2022년경에 한 5년 만에 거의 100만 명을 초과하는 그런 어떤 현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역학들을 봤을 때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흔하고 또한 본인이 이전에는 미처 우울증이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찾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각자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울증의 증상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크게 우울증의 증상은 기분과 정서에 해당되는 부분, 생리적인 반응, 그리고 생각, 의욕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울증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증상은 일단 우울한 기분의 저하와 흥미의 감소입니다. 기분이 저하되어 있고 본인이 이전에 좋아하던 흥미나 관심사에 의해서 많이 관심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우울증의 어떤 증상들이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적어도 2주 이상 지속되고 이 부분들이 심각한 어떤 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때 우리는 우울증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죄책감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생각,
또한 식욕이 너무 줄거나 혹은 과해지거나 잠을 오히려 많이 자거나 혹은 불면증이 심하다던가 너무 초조하다던가 혹은 너무 생각이 느려지고 행동이 느려지는 것도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피로감을 느끼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들을 어려워하는 것도 우울증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제 외래로 우울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표현하시는 것들을 조금 담아봤는데요. 내 기분이 우울해요 라고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우울하다는 표현 외에도 즐거운 게 너무 없어요. 귀찮고 다 하기가 싫어요. 그냥 이유 없이 자꾸 눈물이 나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인데도 요즘은 화를 내거나 폭발하게 돼서 주변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라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죽고 싶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렇게 사는 것도 싫고 너무 지겹고 무기력해요.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 후회했던 일들이 자꾸 생각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먹는 것도 싫고 맛있는 것도 없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다 싫어져서 요즘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양상으로 본인의 증상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요즘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게 나의 삶에 현저한 고통을 주고 있다면 내가 혹시 우울증은 아닐까라고 한번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인자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영어로 적혀져 있지만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크게 사회적인 요인과 타고난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나 가족의 지지 체계, 혹은 사회의 지지 체계, 이런 것들도 이런 우울증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생물학적 요인으로 호르몬의 변화라던가, 혹은 생화학적인 문제, 유전적인 문제, 그 외에도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식이요법, 물질 사용 등도 우울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심리적인 요인으로 그 사람이 타고난 성격,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일들, 기질, 대처 전략 이런 부분들도 우울증의 중요한 어떤 요인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우울증의 원인을 알아야지 제가 뒤에 우울증에 도움되는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왜 이런 음식들이 우울증에 도움되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으나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사실 우울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한 가지 단일 요인이 아니고 다양한 어떤 원인들로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물론 유전적인 요인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유전적으로는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우울증의 어떤 요인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신경생화학적인 요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뇌에는 여러 가지 신경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경세포끼리 서로 간의 신호를 전달하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기분, 정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게 됩니다. 이런 신경세포끼리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결국에는 신경세포끼리 어떤 간극이 존재하는데요. 이 간극이 바로 시냅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시냅스를 통해서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물질을 서로 전달하면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도록 기분을 조금 좋아지게 하고 에너지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신호가 전달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시냅스를 통해서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분비가 되지 않거나 혹은 너무 불균형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콜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과도하게 상승되어 있을 때도 우울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수면이나 생체 리듬 또한 우울증의 중요한 원인인데 이런 생체 리듬이 굉장히 깨져 있거나 낮밤이 많이 깨져 있고 야간에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현상이 자꾸 지속되는 경우에도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리사회적인 요인, 신경해부학적 요인, 면역학적 요인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로 우리가 우울증의 어떤 원인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우울증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도 신경생화학적 요인을 조금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잘 분비가 되고 잘 전달이 되어야지 우리 뇌가 건강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은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종류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모노아민계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아미노산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모노아민계 신경 전달 물질의 대표적인 것이 세로토닌입니다. 그 외에도 도파민, 아세틸콜린,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특히나 세로토닌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울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은 어떤 감정이라던가 각성과 수면, 식욕, 인지 기능 등 우리 거의 모든 정신 행동에 관련된 어떤 물질이고요. 우울증 환자에서 이런 세로토닌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보고들은 많이 밝혀진 바 있고, 그 외에도 도파민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주로 뭔가 보상이나 쾌락, 동기를 느끼는 것들, 도취감, 운동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 외에도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도 우울증에 중요한데 학습이나 기억, 수면과 같은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노르아드레날린도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 물질은 주의를 집중하거나 각성 상태를 지속하거나 혹은 불안이나 흥분, 공포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바라고 하는 물질은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바라고 하는 물질들이 과도하게 떨어져 있으면 불안이 심해지거나 우울증을 많이 느끼거나 혹은 알코올 중독이나 조현병 같은 이런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흥분 효과가 있고 주로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는데 오히려 글루탐산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작용할 시에 신경세포의 독성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러한 글루탐산과 반대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치매약이나 혹은 우울증 약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우울증이 왜 생기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으나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부족이나 결핍에 의해서 생성된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가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로토닌의 농도가 줄어들어 있다던가 세로토닌이 대사돼서 생성되는 5-HIAA라고 하는 좀 어려운 어떤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의 농도가 감소됐다라는 것들이 밝혀진 바가 있고 또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전구 물질이 트립토판인데 이것들이 부족할 때 우울증이 생기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노르아드레날린의 전달이 감소돼서 이걸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거나 성적인 욕구가 감소하거나 쾌감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파민이 너무 줄어들었을 때도 도파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기를 느끼고 뭔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보상회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쾌락 관련 장애라던가 우울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가바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흥분을 줄여주는 뭔가 불안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우울증 환자에서 이런 가바의 농도가 많이 줄어들어 있더라. 또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바가 자꾸 고갈되더라 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경전달 물질은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분성 효과가 있는 물질이 과도하게 항진되어 있어도 안 좋고요. 결국에는 흥분성 물질이 너무 과도해지면 안절부절해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짜증이 늘어나게 되고 세로토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정신과의 어떤 정신건강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의욕도 떨어지고 멍해지고 우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 시소처럼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나 혹은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나 세로토닌 같은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잘 균형을 이루면서 작용을 하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안정도 잘 유지가 되고 우울한 기분도 느끼지 않게 되고 적절하게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고 이해하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항우울제는 어쨌든 이런 신경전달 물질에 작용하는 약들인데요. 신경전달 물질은 결국에는 이렇게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신호가 전달될 때 이 신경세포의 끝에서 방출이 돼서 다음 신경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딱 작용을 하면서 이런 활성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역할을 다한 신경전달 물질은 수용체에서 떨어져서 그 앞에 있던 신경세포에 있는 수송체로 다시 재흡수가 돼서 다시 재사용이 되게 되는데 우울증 환자에서는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잘 분비가 안 되고 농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항우울제들은 이런 신경전달 물질을 재흡수하는 수용체를 차단해서 이런 시냅스라고 하는 신경세포끼리의 간극에 이런 신경전달 물질을
농도를 높임으로써 이런 우울증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과연 어떻게 그럼 만들어지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로토닌 혹은 가바, 도파민, 멜라토닌,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우리의 어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단백질에서부터 생성이 됩니다. 즉 주 원료가 단백질인데요.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으로 이제 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주요한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 원료를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주 원료가 있다고 해도 이 주 원료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중간 과정을 거쳐서 우리 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중간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효소와 어떤 보조 효소의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여기 적혀져 있는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비타민 B3 혹은 비타민 B6 그리고 엽산이라고 하는 비타민 B9과 같은 비타민 B군 그리고 철분이라던가 마그네슘, 구리 같은 미네랄 성분들이 주로 이런 보조 원료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원료인 아미노산이 부족하거나 혹은 이런 보조 원료들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에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은 어떤 우울증 증상이라던가 불안 증상, 집중력의 저하 같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주 원료인 단백질을 우리가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나 앞에서 보시면은 이 L-트리토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우울증에 중요한 세로토닌의 전고 물질입니다. 이 세로토닌은 결국에는 마그네슘의 도움을 받아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우리 수면에 도움되는 물질로까지 합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트리토판을 잘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트리토판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꼭 섭취해줘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라서 우리가 식품으로서 혹은 영양제로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 중요한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트립토판은 어디에 주로 많냐?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금류나 소고기, 돼지고기에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어떤 단백질에도 많이 섭취가 되어 있으나 아무래도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섭취량이 좀 적다고 해서 식물성 단백질로만 섭취를 하게 되면 부족할 수가 있어서 고기 섭취를 해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고기 섭취를 내가 잘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콩 외에도 나토나 계란, 메추리알 같은 것들을 함께 섭취해 주는 것이 좋고 그 외에도 어패류에도 트리토판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어라던가 오징어, 갈치, 조기 등의 어패류에도 트리토판이 풍부하고요. 표고버섯에도 트리토판이 있어서 이러한 어떤 식품들을 내가 적절하게 보완해서 이런 필수 아미노산을 잘 섭취하는 것이 결국에는 신경 전달 물질의 주 원료를 잘 공급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요. 물론 개개인의 어떤 건강 상태나 동반된 질병에 따라서 단백질 섭취를 조심해야 되겠지만 단백질이 섭취가 부족함으로써 이걸로 인해서 정신 증상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연령별로 우리가 꼭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이 있고요. 이 각각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런 음식의 어떤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식사를 점검해 보시고 충분한 단백질을 내가 적절하게 섭취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생선류나 고기류나 혹은 다른 어떤 식품을 통해서 내가 적절하게 보충하는 것이 우울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러한 주 원료 외에도 이러한 아미노산이 적절하게 신경 전달 물질로 생성될 수 있도록 효소와 보조 효소의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조 요소로 작용하는 중요한 어떤 영양소들이 비타민 B군과 또 철분과 같은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들을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잘 섭취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타민 B6가 풍부한 어떤 식품들을 살펴보자면 비타민 B6도 주로 동물의 근육 주식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어류나 가금류,
감자와 양파, 동물의 간, 마늘, 고등어, 달걀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현미나 귀리에 많다고는 하나 도전 과정 중에 좀 손실이 되기가 쉽고 흡수량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어떤 식품들을 함께 복용함으로써 비타민 B6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철분 또한 이러한 어떤 보조 요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에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울 증상이나 공황장애 증상, 불안장애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이나 임산부,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철분이 부족한 경우들이 비교적 흔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을 하기 때문에 월경량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만성적인 철 부족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서 우리가 우울증을 경험하는 혹시 여성분들이나 노인분들 중에서 내가 혹시나 철 부족 상태는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철이 부족하게 되면은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수면 장애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철 부족 상태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비교적 우리가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와 또 페리틴이라고 하는 수치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혈중 헤모글로빈은 말 그대로 빈혈 수치인데요. 헤모글로빈 수치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갑에 있는 돈과 같은 개념으로 당장 쓸 수 있는 철을 말하는 거고, 페리틴이라고 하는 거는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처럼 저장되어 있는 철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철이 결핍되었을 때는 헤모글로빈 수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철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서 페리틴 수치를 확인하면 우리가 현재 철 부족 상태인지를 좀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철 결핍성 빈혈 소견이 있거나 철분이 부족한 상태라면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철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들, 고기나 멸치와 같은 생선, 주로 녹색 채소, 시금치, 쑥, 냉이 등 혹은 계란 같은 것들을 섭취해주는 것들이 사실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철 성분이 너무 높게 되면 철분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섭취는 지양하되 부족한 부분들은 없는지를 잘 확인해서 우리가 복용해주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마그네슘이나 구리 같은 이러한 어떤 미네랄들이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익혀두고 내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내가 그래도 한번 생각이 날 때 적절하게 잘 챙겨주고 부족한 경우에는 내가 이것들을 잘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방은 우리가 흔히 쉽게 편견으로 나쁜 영양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사실 지방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고성능 에너지를 우리가 생성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지방 자체가 세포막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포막은 이 그림처럼 이렇게 두 겹의 지방층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세포막이 잘 유지가 되어야지 신경세포가 모양을 잘 유지하고 결국에는 신경세포들이 세포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교환하기 때문에 이런 세포막들이 불안정하거나 안 좋게 된다면 이런 세포끼리 정보를 전달하는 데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결국에는 이 차원에서 우리가 적절한 지방을 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방에서 특히나 중요한 것은 세포막을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런 지방산과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잘 들어보셨겠지만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나쁜 지방은 오히려 체내의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고 여러 가지 세포막 역할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트랜스 지방은 쇼트닝, 마가린,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감자칩 같은 가공식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좀 지양을 하고 이러한 좋은 어떤 지방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음식들을 챙겨 먹는 것이 이런 우울증에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우울증에 도움되는 식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단백질과 철분을 잘 섭취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또 맵기에 콩이나 해조류, 녹황색 채소, 어류, 표고버섯 같은 것들을 잘 섭취해 주는 것이 비타민, B군이나 미네랄
등을 잘 섭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식품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환자분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식습관들이 있습니다. 편식을 좋아하시고요.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먹거나 카페인에 중독되어 있거나 단맛에 중독되어 있어서 설탕 같은 단순당을 주로 섭취를 한다든지 흰 쌀밥이나 빵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GI 지수라고 해서 혈당 상승이 빠른 그런 어떤 식품들을 선호한다든지 인스턴트 식품 같은 정제나 가공식품을 선호하는 식습관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필수적인 영양분이 너무 섭취가 안 되는 경우들도 우울증을 앓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많이 나타나는 식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식습관들을 우리가 잘 조절하는 것이 우울증 약을 먹는 것과 더불어서 우울증의 치료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울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 정제 당질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미나 밀가루, 설탕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은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당뇨나 대사증후군, 다른 어떤 질환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어떤 식품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단순히 신체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왜 그럴까라고 살펴보자면 이러한 정제 당질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급격하게 상승된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인슐린이 과량 분비가 되게 되고요. 그럼 또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저혈당에 빠지면 또 우리 몸은 혈당을 높이고자 글루카곤이나 아드레날린, 코티솔 같은 호르몬들의 분비가 확 또 늘어나게 되는데요. 코티솔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고 이 코티솔의 증가가 우울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제 당질이 우울증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급격하게 막 분비를 하기 위해서 각종 아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들이 소비가 되면서 결국에는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 결국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모노아민계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이 지체가 되면서 이것들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의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고요. 또한 정제당의 경우에는 장기간으로 섭취를 했을 때 우리의 기억력이나 감정 조절 같은 다양한 뇌 기능에 영향을 주는 뇌 내에서 생성되는 신경성장인자라고 하는 BDNF라고 하는 물질이 감소되더라라는 그런 연구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BDNF는 사실은 이런 우울증과도 굉장히 연관이 많은 어떤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울증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BDNF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서 정제당이 이런 BDNF를 많이 떨어뜨리고 뇌의 보호 역할을 자꾸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우울증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단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예로 지중해식 식단을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워낙 유명한 식단이라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중해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 국가, 스페인 남부나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등에서 즐겨 먹는 음식으로 구성된 식문화인데요.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다른 어떤 백인계, 미국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심혈관 질환이나 뇌질환, 당뇨병, 대사증후군들의 발병률이 너무 낮아서 왜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한번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런 식단을 먹더라라고 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이 지중해 식단이 굉장히 좀 건강에 유익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지중해 식단은 식물성 식품과 올리브유, 생선, 견과류 등을 많이 섭취하고 붉은 고기나 가공식품을 제한해서 포화지방산 섭취를 조금은 줄이고자 하는 식단이고요. 상세하게 좀 더 살펴보자면 지중해식 식단이 뇌 건강이나 이런 정신 건강에 좀 도움될 수 있는 이유들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뇌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들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들이 풍부하다는 점,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 함유된 생선이나 해물류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울증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복합당, 현미나 귀리들은 굉장히 혈당 상승이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을 상승시키지 않아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지중해 식단에서는 단순당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런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식 식품의 이런 피라미드가
있을까 있어서 한번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모든 식사에 이런 여러 가지 갖가지 채소, 미네랄이나 비타민 B군 같은 것들이 풍부한 이런 채소들과 함께 혈당 상승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통곡밀들, 그리고 올리브 오일, 그리고 견과류 등을 함께 포함하는 식사를 하면서 주 2, 3회 정도는 생선이나 해산물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주 1회 정도는 고기류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그 외에도 가금류나 이런 유제품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그런 식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중해 식단에서 되도록 피해야 되는 식품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우울증에 좋지 않은 음식들과 많이 겹치는데요. 설탕이나 액상과당 이런 단순당들은 우울증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는 것이 또 지중해 식단의 어떤 중요한 어떤 요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중해 식단이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더라라는 그런 좋은 연구 논문들도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이 두 논문은 이제 인지 기능과 치매에 대한 논문이긴 합니다. 이제 고령의 어떤 노인에서 이러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어떤 인지 기능이나 혹은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병리학적 소견이 어느 정도가 있을까를 조사한 논문들인데 이 건강한 어떤 생활 습관에 있어서 지중해 식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 집단에서 시간에 따라 봤을 때 인지 기능의 감퇴도 적고 또한 이런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 어떤 병리적인 소견이나 어떤 생체 지표들이 적더라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 한 게 있었고요. 그 외에도 중년기에 이러한 지중해 식단을 좀 했을 때 이런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생체 지표들을 조사해 봤더니 지중해 식단을 한 그룹에 있어서 뭔가 뇌의 대사도 조금 더 활발하고 그리고 이런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되어 있는 병적 단백질이 쌓여 있는 정도도 적더라라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단이 우리가 뭐 단순히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증후군에도 도움될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중요한 어떤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식사 습관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사실은 아침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즉 브렉퍼스트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깨다, 패스트라고 하는 것은 공복을 말하는 거고요. 공복을 깨는 게 결국 아침인데 아침을 거르게 되면 공복이 오래 지속되면서 점심이 됐을 때 과식을 하게 되거나 폭식을 하게 되면서 또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한다던가 하는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아침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고 내가 정말 아침을 꼭 먹는 것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무가당 요구르트나 바나나 같은 식품 등을 섭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일에 함유된 과당은 지방이 되기 쉬워서 밤에는 피하는 것이 좋고 혹은 스트레스가 쌓였거나 기분이 우울하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아몬드를 몇 개 곁들여 보면 우유나 아몬드에는 이제 무기질이라던가 비타민 B군들이 잘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합성되는 데 있어서 또 좋은 역할을 해줘서 숙면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급격한 혈당 상승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먹고 조금씩 분산해서 먹는 것 또한 우울증에 좀 도움되는 식사 습관일 것 같고요. 식단에는 꼭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을 주요한 어떤 원료가 되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급격하게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과당이나 사탕을 무심결에 자꾸 먹는 그런 습관들은 우리가 줄이는 것이 우울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또 식사만큼이나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음식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우울증에도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에서 5회 하는 것들을 권유드리고요. 근데 내가 정말로 운동이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신체 활동을 도저히 늘리기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식후에 산책이라도 꼭 하면서 혈당 상승을 조금은 줄여주고 또 신체의 어떤 활동들을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충분한 햇볕을 쬐어주는 것도 우울증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했을 때 우울증이 많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우리가 햇볕을 쬐주면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되고 이것 또한 우울증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앞서서 우울증의 원인들 중에서 수면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 강아지랑 아이가 잠을 푹 자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강아지랑 아이들은 사실은 우울증을 잘 모르고 지내잖아요. 항상 기쁘고 밝은데 강아지랑 아이들을 보면은 잘 때 너무 잘 자고 또 깨어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신체 활동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잠을 푹 자고 깨어있을 때는 우리가 적절하게 몸을 움직여주고 이런 것들이 우울증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약을 해보자면요. 마음도 몸과 마찬가지로 식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뇌가 영양 결핍에 빠지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생겨서 이것들이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충분한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를 해주고 또 GI 지수가 낮은 복합당, 비타민, 미네랄, 특히 철분,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 구성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식사를 내가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과연 이런 중요한 영양분들을 잘 섭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음식을 생각할 때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개인의 각각의 건강 상태, 또 질병의 유무를 잘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좋더라라고 해서 이것만 과도하게 먹거나 철분이 중요하더라, 철분 많이 먹으면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한 곳으로 치중된 식단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과도한 단당류, 정제 설탕, 정제 식품, 인스턴트 식품들은 우울증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줄이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결국 우울증은 의학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사 습관이 함께 될 때 더 빨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약을 먹어도 선생님 하나도 안 좋아져요. 똑같이 기분도 우울해요. 라고 하셔서 요즘 어떻게 좀 지내고 계세요? 식사는 좀 잘 챙겨 하시나요? 기분이 우울하고 입맛도 없으니까 그냥 밥에 물 말아 먹고 김치만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항우울제를 쓰면서 아무리 세로토닌 농도를 높여보려고 해도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되는 원료가 부족하면 결국에는 이게 도루묵이겠죠. 적절한 단백질, 또 미네랄, 건강한 채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섭취를 해주면서 우리가 우울증 약을 먹었을 때 효과도 커지고 더 빨리 우울증에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만으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라도 틀린 말이고 약만 먹으면 우울증이 좋아진다 또 틀린 말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잘 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울증 치료를 잘 받고 그와 더불어서 신체 활동,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같이 가져야지 우리가 우울증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니님 질문인데요. 마그네슘이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마그네슘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앞서서 보시면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될 때 마그네슘이 보조 효소로 작용을 합니다.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 뇌에서 어떤 수면과 각성 주기를 조절하고 또 적절한 수면을 잘 취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우울감이나 불안과도 또 관련이 있는 물질이라서 결국에는 마그네슘을 적절하게 섭취를 해주면 잠도 좀 더 잘 자고 혹은 불안감이나 예민함, 긴장감이 높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이 조금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보고들이 있어서 마그네슘을 식품으로 섭취를 해주는 것도 좋고 영양제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다른 건강의학적 상태가 괜찮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면요. 네, 필름세상님 질문 보겠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인데 우울할 때 좋아하는 음식이 몸에 안 좋은 걸 알고 있는데도 먹는 것이 좋은지요? 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울증이 심하면 식욕이 떨어지고 먹는 것도 힘들고 한데 내가 막 싫어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사실 고역이긴 하잖아요. 내가 설탕도 좋아하고 막 인스턴트 식품도 좋아한데 이거를 막 참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탕을 섭취해 주거나 뭔가 인스턴트 식품들을 먹어주면 그 순간에는 뭔가 포만감도 느끼고 또 일시적으로 도파민 분비도 좀 높아져서 기분도 좀 좋아지고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 들지만 문제는 이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들이 여러 가지 대사질환도 유발하고 또 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들도 감소시키고 하기 때문에 임시방편밖에 되지 못하고 근본적으로는 뇌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단번에 끊는 게 어렵다면 서서히 시도들이 필요하고요. 당류를 또 갑자기 안 먹게 되면 당에 대한 금단도 생기고 너무 고통이 괴로울 수가 있어서 단당류를 줄일 때는 대신에 단백질류를 조금 섭취해주면서 보완해주면 이런 뭔가 정제 설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조금은 도움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필름 채장님께서 좀 고려해 주시고 시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아린님 질문 보겠습니다. 우울증과 죽음의 불안장애가 심해 약 복용 중입니다. 약 복용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입맛이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헛배가 부르고 아무런 감정이 없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는데 심리검사는 필수로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개인병원과 대학병원의 검사 시스템이나 약이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용기를 내셔서 질문도 올려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라이브 시청하시면서 우울증에 회복해보고자 많이 애를 쓰고 계신 부분들이 저는 정말로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 주신 이런 증상들이 우울증의 증상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항우울제들이 되게 초반에 이런 위장관계 부작용들을 잘 일으킵니다. 구역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속이 더부룩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런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물질들이 이 세로토닌 수용체가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장관에도 같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같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몸이 적응이 안 돼서 위장관에서도 반응이 올라와서 부작용처럼 더부룩하고 헛배 오르고 메스껍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대개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덜한 약들도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조금 변경해 보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고 나서 이런 식욕 저하와 헛배 부른 증상이 더 심해졌다라고 한다면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너무 견디시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에게 꼭 말씀하셔서 약을 변경해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위장약을 좀 단기간 추가해 보는 게 좋을지를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리검사는 필수로 꼭 해야 하는 것인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심리검사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간단한 척도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상심리자 선생님께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1시간 이상 평가하시는 검사들도 있어서 검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런 전문 검사를 다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요구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증상의 정도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최소한의 현재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간단한 척도 검사들은 그래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지고 나서 또 이 검사를 다시 해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게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측면들도 있어서 검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치료를 물론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최소한의 검사들은 조금 해보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 병원과 대학병원의 검사 시스템이나 약이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엄청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대학병원의 좀 장점은 아무래도 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라던가 혹은 뇌 사진이라던가 이런 어떤 전문 검사들을 조금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내가 다른 내과적인 문제가 있거나 혹은 뭔가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우울증이 생긴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는 개인 병원보다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셔서 이런 검사들을 해보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다른 질환들이 있어서 정신과 약을 쓸 때 가끔 정신과 약들이 다른 어떤 질환의 약들과 충돌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내가 질환도 많고 다른 약들도 많이 먹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봐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다른 타과의 진료를 함께 볼 수 있는 대학병원의 시스템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개인병원과 대학병원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치료의 질이라던가 쓰고 있는 약이 엄청 다르고 차이가 있다던가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이승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남자인데 여태 큰 우울증이 없었는데 갱년기 나이가 되니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네요. 갱년기 우울증이 심해지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울증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들도 영향을 주는데요. 여성뿐 아니라 남성분들도 갱년기 증상, 갱년기 시기가 됐을 때 무기력감이나 우울감,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갱년기 시절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증상들로 인해서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직업적으로나 대인관계에서나 혹은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지장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다면 이거를 그냥 갱년기 탓이겠거니 라고 넘기시지 마시고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현재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치료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요청을 해주시고 받아보시는 게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레몬 홍차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그날 임박 며칠 전부터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숨고 싶고 상처를 잘 받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성 장면도 많이 생기고 감정 조절이 평소보다 불안하고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성분인 것 같은데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생리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월경 불쾌감 증후군이라고 해서 생리 직전에 우울감이 심해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가 시작함과 더불어서 우울증이 서서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여성은 월경 주기에 따라서 에스트로겐 같은 이런 여성 호르몬의 분비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주기에 따라서 기분의 변화가 동반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월경 불쾌감 증후군, 우리가 뭐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증상들이 너무 빈번하고 이걸로 인한 고통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생리 전에 이런 기분이 저조할 때 항우울제를 좀 미리 소량 정도 복용을 하면서 이러한 기분의 변화를 조금은 완화시켜주고 또 좀 좋아졌을 때 좀 중단을 하고 이런 약물적인 치료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심하다면 내가 혹시나 월경 불쾌감 증후군은 아닌지 생리전 증후군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정신과 영역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율신경 활성도 검사에서 매우 나쁨이 나오고 있고 자율신경 평균도는 정상이던데 이것도 우울증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주셨습니다. 네, 자율신경계 검사를 종종 이제 우울증이나 뭐 어지럼증 이런 증상들로 가셨을 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우울증이 있을 때 이런 자율신경계 조절에 어떤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라고 해서 맥박 변이도가 그 중에 한 가지인데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우울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뭐 노르아드레날린도 있고 또 코티졸 같은 신경 어떤 호르몬도 있고요. 근데 이런 물질들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교감신경계나 부교감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균형이 생기면서 이걸로 인해서 맥박의 변이가 심해진 거나 하는 걸로 나타나는 자율신경계의 어떤 활성도에 있어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 활성도 검사에서 무조건 이상이 있으면 이거 무조건 우울증이다 라고 하는 거는 틀린 말인 것 같고요. 우울증이 있을 때 자율신경계 활성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들이 자주 있고 내가 만약에 기분에 좀 변화도 있고 우울한 것 같은데 이게 우울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자율신경계 검사를 했더니 거기 확연한 이상이 있더라.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자율신경계 기능도 좀 깨져 있는 상태인 거니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심리적 불편감이 우울증일 수도 있겠다. 우울증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근거 어떤 지표로서 조금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르라보님 질문인데요. 우울할 때 사실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나는데요. 억지로라도 밖에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고충인 것 같아요. 우울증이 심할 때 혼자 있으면 더 안 좋다, 사람도 만나야 된다,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적절한 사회적 활동과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우울증 회복에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할지 말지의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내가 현재 우울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같이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에너지가 하나도 없고 누군가를 만날 조차 힘이 없는 상태인데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만나지 우울증이 좋다고 하니까 억지로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저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증이 심할 때는 내가 편한 활동들부터 먼저 해보고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그냥 내가 혼자 한번 산책을 해본다든지 혹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과 한번 짧은 시간 만나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료를 병행해서 우울증 치료를 다시 좀 받아서 내가 조금 에너지가 회복이 되고 아직까지 우울은 하지만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져서 내가 조금 에너지는 생겨서 이 정도는 좀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사람 만나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주저된다. 이럴 때 용기를 내서 사람을 다시 만나보거나 하는 것들을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전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억지로 참으시면서까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주원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경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약을 꼭 먹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를 보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우울증의 심각도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사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고 실제로 내가 계획을 해보기도 하고 유서를 쓰거나 준비 행동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님께서 현재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신다면 이거는 내가 식사 습관을 바꿈으로써 혹은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취미 활동을 하면서 운동만으로 조절하기에는 그거보다는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사실 저는 생각을 좀 조심스러워 하고요. 약을 꼭 먹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로는 정신과 전문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약을 먹지 않더라도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현재 객관적인 내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들어보고 검사를 해서 내가 지금 이게 우울증 상태가 맞는지도 한번 찾아보고요. 우울증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건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의학적인 어떤 판단 하에 정신과적인 항우울제나 약물을 사용하면 우울증은 사실 상당수 많이 좋아지고요. 우울증이 좋아지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들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을 원재님께서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도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네, 셀레늄은 어디에 좋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셀레늄도 어쨌든 이런 미네랄 성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실제로 셀레늄이 항산화나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된다고는 알려져 있긴 하나,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은지는 제가 좀 답변을 조금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순이아님 질문 보겠습니다. 가바펜틴 계열의 진통제를 꾸준히 먹고 있는데 가바나 테아닌을 추가로 먹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가바펜틴 계열의 진통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 물질인데요. 이 가바펜틴 계열은 주로 신경병적 통증이라던가 이런 데 좀 도움이 되고 또 불안 장애에도 가바펜틴 계열이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가바나 테아닌도 이런 가바 작용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이제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런 가바에 작용하는 물질들이 작용하려면 우리가 BBB라고 하는 뇌와 혈관의 장벽을 통과해서 이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영양제들은
가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가바펜틴 계열도 가바에 작용하는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중첩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물질들을 추가로 복용하는 것이 큰 효과를 저는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정말 가바펜틴 계열의 추가로 이 영양제를 먹고 싶으시다면 그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이게 통증 조절이 잘 안 된다던가 혹은 불안해서라던가 잠을 못 자서라던가 이 영양제가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드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그 증상들을 일단은 지금 다른 어떤 약들로 조절할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이후에 좀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화식 기자님 질문 보겠습니다. 우울증 약 먹고 있는데 밤에 화장실 간 것도 기억 안 나고 아침에 엄청 피곤한데 끊어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물론 그 우울증 약들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모든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와 부작용이 함께 존재합니다. 우울증 약들 중에서는 굉장히 졸림이나 처짐을 유발하는 약들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기억력의 장애나 이런 인지 장애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끊기보다는 이 부작용에 대해서 우울증 약을 처방해 주신 선생님께 꼭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먼저 권유를 드립니다. 실제로 우울증 약들 중에서 인지기능의 단기적인 저하라던가 졸림이나 어지러움, 처짐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증상이 약의 부작용일 수 있으니 그걸 꼭 한번 여쭤보시고 약을 변경해 보시거나 그런 위험성이 덜한 약을 사용해 본다던가 그런 것들을 꼭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또 끊게 되면 반동성으로 불편한 증상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조절되던 우울증이 심해질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중단하시기보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한국노래자랑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우울증 약을 먹다가 조울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없어야 되는데요. 이게 우울증 약을 먹다가 100% 조증으로 바뀐다 이런 건 물론 아니지만 좀 취약성이 있으셨던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증이나 경조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우울증이 아니라 양극성 장애로 진단이 바뀌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나타나지만 이게 양극성 장애의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조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취약성이 있으신 분들이 우울증 약을 먹었을 때 아무래도 조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흔하진 않지만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초반에는 좀 도움 받았는데 먹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막 되게 예민해진다든지 막 짜증스러워진다든지 혹은 의욕이 막 생겨가지고 그전에는 안 했던 막 일을 자꾸 벌리고 혹은 잠을 못 자고 좀 들뜨고 말이 많아지고 생각이 빨라지고 주변 사람들이 너 왜 이래 이렇게 지적도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면 이게 혹시 우울증 약으로 인해서 경조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고 그 부분을 꼭 주치의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울증 약 먹고 있는데 뭔가 요즘 기분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빨리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면 조울증으로 넘어가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서 조절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질문은 이제 제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방송도 참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런 정신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